너 애 보는 게 힘들면 차라리 사람을 써. 너는 다시 일 나가고. 왜 일도 안 하고 애 보면서 자꾸만 엄마한테 떠맡기는 거야? 떠맡기긴 누가 떠맡겨. 다시 일하기는 싫지? 낮에는 팽팽 놀고 오후에 애들 데리고 오면 알아서 봐주니까 말이야. 아주 살판 났지? 너처럼 애 키우면 10명도 키우겠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애 둘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데? 애 둘을 너만 키워봤니? 진짜 매정하네. 손주 보여주려고 찾아온 딸한테 이러는 건 아니지. 아, 누가 찾아오래? 아니, 세상에 어느 친정엄마가 딸이 손주들 데리고 오는 걸 싫어해? 나는 예외인가 보지. 오려거든 명절 때나 가끔 와. 네 오빠네처럼 자식들 다 키워놓으니까 이제 손주까지 키우라는 게 말이 되니? 너 엄마가 몇 살인지는 알아? 기운 딸려서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 뭐가 그렇게 힘든데? 애들도 좀 커서 그렇게 손 안 가잖아. 너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얻어먹고 애들 쫓아다니면서 봐야 되고 돌아간 다음에도 늘 대청소를 해야 되는데 너 같으면 안 힘들겠어? 그러면 너도 와서 빨래 해주고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해봐. 그러면 버선발로 나가서 맞겠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6세 강신양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에 관한 이야기이죠. 강 씨는 이제 딸이 집에 방문하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혼자 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손주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와서는 쉬러 왔다고 말하는 딸을 보면 힘이 쭉 빠졌습니다. 딸이 오면 강 씨는 반대로 전혀 쉴 수 없기 때문이죠. 끼니 때가 되면 밥 챙겨줘야 되고 손주들을 돌보는 것은 할머니인 강 씨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간 뒤에도 대청소를 해야 할 만큼 집은 엉망이 되어버리죠. 매번 그랬습니다. 오죽했으면 딸이 온다고 할 때마다 집에 없는 척 숨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하지만 강 씨가 고생하는 것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와서 밥을 얻어먹고 놀다 가는 딸에게 이제는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강 씨에게 딸은 매정하다고 화를 냈지만 강 씨도 나이가 드니 자식이나 손주보다도 본인의 몸부터 챙기고 싶었습니다. 딸이 서운하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강 씨는 아들과 딸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둘 모두 결혼을 했고 자식도 있었습니다. 딸까지 시집을 보내고 나니 이제는 부모 노릇은 어느 정도 끝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쉬는 날에는 좋은 데도 가고 하자. 남편이 아직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조금 더 부부를 위해 시간을 쓰자고 남편과 얘기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일이 바빠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결혼해서 손주들을 낳은 딸 때문이었습니다. 아들 며느리와는 명절이나 어버이날 때가 아니라면 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맞벌이를 하기도 했고 아무래도 시집이 불편할 며느리를 배려해서 따로 부르지 않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아들 며느리도 손주들도 무척 반가웠습니다. 반면에 다들 그렇듯이 아들보다는 딸과 더 가까웠습니다. 엄마, 나 좀 도와줘. 뭘 도와줘? 무슨 일 있어? 둘째 좀 봐줘. 그래서 이런 부탁도 쉽게 꺼낼 수가 있는 것이었죠. 엄마가 봐주기만 하면 좀 일찍 복직하려고 해. 돌 될 때까지만 봐줬으면 좋겠어. 맞벌이 하는 딸내는 첫째는 시집에 도움을 받아서 키웠지만 둘째까지 부탁을 할 수는 없었는지 강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강 씨는 그 부탁을 수락했습니다. 돈 버느라 힘들다는데 부모로서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되어서 조금 후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가끔씩 가서 돌봐주는 것과 매일 출퇴근해서 육아를 하는 것은 크게 달랐습니다. 엄마 오늘 우리 둘 다 오늘 야근하는데 조금 더 있어줄 수 있지? 몇 시나 되는데? 글쎄, 집에 가면 거의 9시 되지 않을까? 그래. 시호는 집에 왔지? 아까 어린이집 차 타고 와서 밥 먹였어. 알겠어. 갈 때 다시 전화할게. 강 씨는 딸과의 전화를 끊고 잠시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곧 집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게 좌절되니 맥이 빠졌습니다. 자꾸만 시계만 힐끔힐끔 보게 되었죠. 딸 부부가 출근하기 전 시간에 맞춰서 딸이 집에 도착한 뒤 낮 동안 둘째 손자를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어린이집에 갔던 큰 손자가 돌아오면 밥 차려주고 씻기고 둘을 돌보았죠. 그러다 보면 하루가 정신없이 굴러갔습니다. 낮잠도 원체 자지 않는 작은 손자 때문에 강 씨는 틈틈이 쉬는 것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에게 딸은 또 다른 요구를 했습니다. 엄마 애기 보면서 시간 나면 반찬 같은 것 좀 해주고 가. 내 친구는 친정엄마가 와서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런다더라.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애들 보는 것만으로도 바쁜데. 잠깐이라도 앉아있는 시간 있을 거 아냐. 그때 쉬지도 말고 집안일 하라고. 강 씨가 기막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무언가를 해주게 되는 것은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강 씨가 병이 나기 직전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아무리 그래도 딸의 한마디에 힘을 낼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무기한 돌봐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돌쯤 되면 둘째도 어린이집에 갈 테고 그러면 더는 딸 집에 오가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반년이 넘는 기간 동안 딸의 집을 오며 아이를 봐줬고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며 살만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로 1년 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딸이 전화를 걸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김서방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거든. 그래? 그게 좋은 거야? 글쎄, 좋은 것도 있고 단점도 있지. 출장을 엄청 많이 가게 됐는데 대신에 급여는 훨씬 높아졌어. 정말? 잘 됐네. 그러면 김서방 출장 가면 나 혼자 애들 보고 일까지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나는 당분간 쉬기로 했어. 정말? 응. 그래서 집에서 살림하고 애도 보고 뭐 그러기로 했어.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에 그래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도 일이지만 자식들 키우는 일도 중요하니 말이죠. 그런데 잘된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엄마, 집이야? 집이지. 그럼 나 지금 엄마네 집에 갈게. 김서방 해외 출장 가서 다음 주에 와. 엄마 집에서 자고 오려고. 애들이랑? 응. 어린이집에서 일찍 데리고 바로 갈게. 딸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 강 씨의 집에 자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도 늦게까지 맡기질 못했는데 그래서 오후가 되면 딸이 데리고 와서 집에서 돌봐야 했습니다. 그러니 힘들었던 모양이었죠. 엄마, 나왔어. 딸은 통화를 한 지 1시간도 안 돼서 강 씨의 집으로 왔습니다. 아이 둘을 데리고 말이죠. 그런데 거대한 가방도 함께 들고 왔습니다. 이게 뭐야? 아, 김서방 출장 가 있는 동안 여기 있으려고. 뭐? 며칠 안 돼. 3박 4일만 있다가 갈게. 듣기만 해도 벌써부터 기가 쭉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애들도 둘이 같이 보는 게 편하잖아. 문제는 편한 게 딸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통화하기 전에 청소를 마쳤던 집이 더러워지는 데는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먹을 거 없어? 냉장고를 열며 말하는 딸에게 강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먹을 게 뭐가 있어? 출출한데 맛있는 것 좀 해줘. 이따 아빠 오시면 저녁 먹어야지. 그러자 딸이 냉장고에서 사과를 2개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거라도 깎아줘. 네가 깎아 먹어. 엄마가 해줘. 애들이랑 나눠 먹게. 그리고는 거실 소파에 벌러덩 누워버리는 딸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강 씨가 과도를 들어야 했습니다. 과일을 먹고 나서도 한참 빈둥거리는데 아이들이 보채도 꿈쩍도 하지 않고 여전히 소파에 누워 있었죠. 엄마, 애들이 놀아달래. 빨래를 널고 있는 강 씨에게 딸이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에게도 중얼거렸죠. 얘들아, 할미한테 놀아달라 그래. 할미한테. 엄마한테 이러지 말고. 강 씨도 아이들이 반갑고 예뻤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가끔 봐야 그런 것이지 딸이 이렇게 쳐들어오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니 문제였습니다. 엄마, 아빠 올 때까지 난 한숨 좀 잘게. 그러더니 난장판 된 거실에서 벗어나 침대가 있는 작은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딸을 강 씨가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할 일도 많은데 갑자기 딸이 오는 바람에 저녁에 먹을 거리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손자들의 방해로 빨래도 30분째 널고 있었죠. 그런데 내내 휴대폰만 보다가 낮잠까지 자러 가버리는 딸을 보니 참 팔자가 좋다 싶었습니다. 딸이 오는 것이 싫은 건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스러워지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애들 때문에 정신없는 와중에 남편이 퇴근을 해서 들어왔고 강 씨는 남편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급하게 저녁을 차렸습니다. 애들은 집에서 보는 게 더 편하지 않아? 강 씨도 자식 둘을 키웠지만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 것보다 집이 편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혼자서 씨름하고 있기 힘들어. 집 답답해. 그런데 강 씨와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강 씨의 집에 오면 모든 걸 맡기고 쉴 수 있으니 말이죠. 딸은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강 씨의 집에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안 보내?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하는 게 더 힘들어. 아이들 어린이집까지 쉬어가면서 강 씨의 집에서 빈둥빈둥 놀았습니다. 그리고 정작 아이들을 돌봐야 할 딸은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늦게 들어와.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하기로 했어. 그러면서 태평하게 외출을 했습니다. 엄마도 힘들어서 쉬어야 하니까 일찍 들어와. 애들은 그냥 재우면 되잖아. 자꾸 깨잖아. 최대한 빨리 올게. 그리고 딸이 귀가한 시간은 새벽 1시 반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며칠씩 머무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한 번씩 이럴 때면 녹초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딸에게 잔소리를 해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출장을 가지 않는 날이라고 크게 다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잠만 자고 가지 않을 뿐이지 일주일 중 절반 정도는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지 않더라도 강 씨가 어딜 가면 꼭 쫓아왔습니다. 엄마, 어디야? 아, 뭐 좀 사러 가려고 나왔어. 뭐? 이불 좀 사게. 인터넷으로 사지. 그냥 기분 전환 겸 가서 사려고. 그래? 그럼 나도 갈래. 천천히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구경도 하고 쇼핑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오겠다고 하는 바람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혼자만 오는 것이 아닐 테니 말이죠. 애들이랑 같이? 그렇지.
김서방은 집에 없어? 주말인데. 오늘 약속 있다고 일찍 나갔어. 강 씨는 딸에게 들리지 않게 한숨을 쉬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애둘러 거절을 하려고 했죠. 너도 애들 챙겨서 오려면 힘들 텐데 뭐 하러 나와? 아니야. 갈게. 엄마 이불 고르는 것도 도와주지 뭐. 힘드니까 집에서 쉬라니까 그러네. 이불도 사고 장도 봐야 돼서 한참 걸릴지도 몰라. 애들이 보챌 텐데. 괜찮다니까? 지금 챙겨서 나갈게. 어디로 가면 돼? 혹시라도 딸이 서운할까봐 돌려 말했던 것인데 일방적으로 딸과의 만남이 결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사람이 많은 쇼핑센터에서 딸을 만났을 때는 거절하지 못한 걸 또 후회해야 했습니다. 엄마 잠깐. 애 좀 보고 있어봐. 나 뭐 좀 살 거 있어서. 가뜩이나 사람도 많은데 아이들은 천방지축이었습니다. 큰애는 아무데나 뛰어다녔고 둘째는 유모차에서 내리려고 울며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나를 달래놓으면 하나가 말썽이었고 이불이고 뭐고 도저히 쇼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은 무얼 산다고 자꾸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강 씨에게 물었습니다. 난 살 거 다 샀어. 근데 엄마 뭐 산다고 그랬지? 아니야. 얼른 가자. 힘들다. 뭐 사러 나온 거 아니었어? 아니야. 다음에 살래. 애들 단속하랴 딸 쫓아다니랴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이만 귀가하고 싶었습니다. 너는 김서방 언제 온대? 집에 가야지. 어느새 저녁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강 씨가 이만 헤어지려는데 딸이 붙잡았습니다. 나도 엄마 집으로 가서 저녁 먹고 갈래? 뭐? 김서방은? 저녁 먹고 온다고 아까 문자 왔어. 잘 됐지? 너무나도 해맑게 묻는 통에 이만 여기서 혼자 돌아가겠다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오늘은 건너뛰나 싶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시간 뒤에 강 씨는 거실에 쏟아진 쌀을 보고는 주저앉고 싶은 기분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누가 이랬어? 20kg짜리 쌀 포대가 쓰러져 있었고 아이들이 그 위를 뛰어다녀 사방팔방 쌀 천지였습니다. 밥을 하려다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딸은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쌀통에 쏟아부으려고 활짝 열어놨던 포대를 어떻게 보고 일을 저지른지 몰랐습니다. 딸은 나름대로 도움을 준다고 아이들을 방에 데리고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 씨는 그걸 전부 치워야 했습니다. 그러느라 한참이 걸려서 밥때도 놓쳤고 걸어 다닐 때마다 어디선가 쌀알이 밟혔습니다. 남편도 자꾸만 발을 들어 올려 쌀을 떼고 다녔습니다. 강 씨는 돌려 말해봤자 소용이 없고 딸이 서운할까봐 걱정하며 참으면 참을수록 힘들어지는 건 자신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딸이 온다고 하면 차라리 외출을 했습니다. 이제 60세가 넘어서 내 한몸 건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와서 일을 시키니 도리가 없었습니다. 어쩔 때는 주말에 사위까지 데리고 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반찬 가지수도 바뀌었고 그날은 명절이나 마찬가지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밥도 삼시세끼 챙겨 먹기 힘들어 대충 때우고 마는데 남 챙길 체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방문하는 횟수를 줄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주들이 안 보고 싶냐 한다면 당연히 보고 싶긴 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몸이 힘든 것이 더 컸죠. 엄마, 요즘 왜 그렇게 바빠? 애들 안 보고 싶어? 선우 머리 잘랐는데 오늘 데리고 갈까? 아, 요즘 좀 바쁘네. 사진으로 보내줘.
영상이랑 그러자 딸은 무척 서운해했습니다. 엄마, 왜 자꾸 오지 말라고 해? 요즘 집에 잘 없으니까 그렇지. 난 왠지 엄마가 피하는 것 같은데. 매번 방문을 거절하니 딸도 이상하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하지만 강 씨는 오히려 딸이 너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 든 부모는 생각하지 않고 와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수발을 들게 하니 말이죠. 혼자 애들을 보려면 힘든 건 알겠지만 그렇다면 60 넘은 강 씨는 더욱 힘들 거라는 걸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힘들어서 그래.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집에서 봐. 자꾸만 오니까 허리도 아프고 이곳저곳 안 아픈 데가 없다. 그 말 한마디에 딸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 보라며 자신의 말이 맞다면서 서운하네 어쩌네 한참을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 어영부영 넘어가게 되면 또다시 서로 섭섭한 일밖에 안 생길 것 같아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너 힘들면 가끔씩 봐주는 건 하겠는데, 너도 애들 본다고 일 쉬고 있는 거니까 집에서 잘 봐봐. 어느 날 지쳐서 딸에게 은근슬쩍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시집에서는 아이를 안 봐주냐며 말이죠. 첫째 때는 도움을 줬던지라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일도 안 하고 집에서 애만 보는 며느리를 도와줄 필요를 못 느낀다고 한 듯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었겠지만 어쨌거나 확실한 거절이었습니다. 어쨌거나 그 뒤부터 딸은 오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단히 토라진 듯 했습니다. 그거 좀 애들 봐주는 게 뭐가 힘들다고. 남편도 자초지종을 들었는지 강 씨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건 남편이 모르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남편도 한 발짝 물러나서 구경만 하기 때문에 알 턱이 없었죠. 그리고 얼마나 서운했는지 일주일 뒤에 강 씨의 생일에도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강 씨도 딸에게 미안하기도 했고 조금 서운하기도 했지만 복잡한 마음과는 반대로 몸은 무척 편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딸이 삐진 것을 풀어주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딸은 스스로 마음을 풀고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전날 외출했다가 발을 헛디는 바람에 허리를 삐끗해서 병원에 다녀온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심도 건너뛰고 오전부터 누워 있었습니다. 움직이긴 해도 자꾸 신경이 쓰이니 푹 쉬고 회복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비밀번호를 치고 무작정 쳐들어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딸이 안 온 지 3주 정도가 됐었는데 어제도 왔었던 것처럼 인사를 하며 들어왔습니다. 서운했던 마음보다도 혼자서 하는 육아가 힘든 게 더 컸던 모양이었습니다. 어디 아파? 그래서 강 씨가 설명을 하자 딸은 혀를 차더니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할미 아프니까 괴롭히지 마. 그런다고 아이들이 얌전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딸은 그 말을 하더니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안 좋았는지 투덜댔습니다. 그래도 내가 마음이 넓으니까 먼저 온 거야. 알지? 그러고선 무선 이어폰을 귀에 꽂고는 소파에 비스듬하게 기대어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딸을 보고 강 씨는 누워서도 머리를 짚어야 했습니다. 허리 아파서 애들 못 본다니까. 애들 볼 필요 없어. 밥도 먹고 왔으니까. 그냥 엄마는 쉬어. 너무나도 태평하게 이야기하는 딸을 보니 얼마나 제 엄마 걱정을 안 하는지 알 것만 같았습니다. 강 씨는 딸의 말처럼 푹 쉬기로 했습니다. 안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나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애들이 들락날락 거려도 죽은 듯이 침대에 누워 있으니 한참 뒤에 딸이 기웃거렸습니다. 엄마, 자?
강 씨가 대꾸하지 않자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애들은 딸을 자꾸만 보챘습니다. 선우야, 엄마한테 오지 말고 할미한테 놀아달라 그러라니까. 신경질적인 목소리에 기가 찼습니다. 아파서 누워있던 걸 보고서도 그런 말이 나오나 싶었습니다. 자는 줄 알면서도 할미를 깨워보라고 속삭이는 딸이 참 미웠죠. 그러자 아이들이 침대 위로 올라오며 강 씨를 깔아뭉갰습니다. 큰 손자가 허리를 밟는 통에 더 이상 누워있지 못하고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너 이렇게 할 거면 가. 얼른 거실로 나가려던 딸의 뒤통수에다 대고 강 씨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찔끔하는 표정으로 뒤돌아섰습니다. 아, 왜? 애들이 할머니랑 놀고 싶다는데? 허리 아프단 말 못 들었어? 그냥 앉아서 애들 노는 것만 봐, 그럼. 그렇게 쉬운 거면 네가 해. 강 씨가 차갑게 말하자 그제서야 딸도 인상을 구겼습니다. 너 애 보는 게 힘들면 차라리 사람을 써. 너는 다시 일 나가고. 왜 일도 안 하고 애 보면서 자꾸만 엄마한테 떠맡기는 거야? 떠맡기긴 누가 떠맡겨. 다시 일하기는 싫지? 낮에는 팽팽 놀고 오후에 애들 데리고 오면 알아서 봐주니까 말이야. 아주 살판 났지? 너처럼 애 키우면 10명도 키우겠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애 둘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데? 애 둘을 너만 키워봤니? 아니, 아들 둘 말이야. 네 새언니는 맞벌이 하면서도 애들 혼자 키운다. 그 소리에 딸도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양가에 맡기지 않고 사람도 적당히 써가면서 어린이집을 보내고 잘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건 새언니가 시어머니한테 맡기는 건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거지. 이유가 어쨌건 간에 말이야. 왜 남한테 네 애들을 떠넘겨? 남이라니. 엄마가 남이야? 엉뚱한 소리를 하는 딸의 머리통을 한 대 콱 쥐어받고 싶었습니다. 진짜 매정하네. 내가 저번에 엄마가 그런 것도 참았는데 먼저 찾아온 딸한테 이러는 건 아니지. 아, 누가 찾아오래? 그러자 딸이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느 친정엄마가 딸이 손주들 데리고 오는 걸 싫어해? 아니야. 나는 예외인가 보지. 오려거든 명절 때나 가끔 와. 네 오빠네처럼. 그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야 보면 마냥 반가우니 말이죠. 자식들 다 키워놓으니까 이제 손주까지 키우라는 게 말이 되니? 너 엄마가 몇 살인지는 알아. 기운 딸려서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 아니, 뭐가 그렇게 힘든데? 애들도 좀 커서 그렇게 손 안 가잖아. 네가 혼자 집에서 볼 때는 힘들고 나는 안 힘들고. 그러니까 자신의 말에 모순이 있다는 걸 알았는지 합주기가 되었습니다. 너 와서 아무 때나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얻어먹고 애들 쫓아다니면서 봐야 되고 돌아간 다음에도 늘 대청소를 해야 되는데 너 같으면 안 힘들겠어? 그러면 너도 와서 빨래 해주고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해봐. 그러면 버선발로 나가서 맞겠다. 60 넘어서 이제야 자식들 뒤치다꺼리에서 벗어나서 홀가분하게 사나 싶었는데 어린 손주들을 보니 갈 길이 멀어 보였습니다. 애들이 크려면 한참 남았고 그러다 보면 금방 70, 80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서웠습니다. 그러니 이쯤에서 확실히 선을 그어야 했습니다. 그런 강씨 보고 딸은 정이 없다며 비난했죠. 사람들은 오히려 나이 들수록 자식도 보고 싶고 손자도 보고 싶어 해. 외로우니까 더 오라고 한다는데 엄마는 왜 그래? 외로운 거? 몸 힘든 것보다 외로운 게 낫겠다. 나이 들면 혼자 움직이는 것도 거친 숨이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도 못해서 쩔쩔매는 육아를 한다는 건 명을 재촉하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너도 못하겠는 걸 엄마한테 시키지 마. 마치 자식이 찾아와 주면 부모는 황송해해야 한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귀찮고 힘든 건 딸이나 강씨나 똑같았습니다. 꼭 젊은 사람들만 편한 게 좋은 줄 알아? 부모들도 편한 게 좋아. 그러면 엄마 내가 나중에 늙어서 찾아오지도 않고 그래도 좋아? 명절에도 오기 싫다면 너 마음대로 해라. 그러자 딸이 씩씩거렸습니다. 나중에 후회 안 하지? 후회라면 오히려 진작에 이렇게 딱 잘라 말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됐습니다. 그런데도 딸은 납득을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겪어보지 않으니 그게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난 이해가 안 가네. 나 같으면 딸이랑 손자보면 좋을 것 같아. 너도 그러면 나중에 늙어서 꼭 네 손주들 봐줘라. 얼른 나가봐. 진짜로 가라고? 그럼 진짜로 가지, 가짜로 가. 그리고 다음 명절 때 보자. 나 이러면 다시는 화 안 풀어. 이제는 제발 그랬으면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딸은 또다시 화를 내며 짐을 챙겼습니다. 강 씨는 그 옆에서 애들 물건을 같이 챙겨줬습니다. 진짜 갈 거야. 그래. 진짜로 가. 강 씨가 딸을 적극적으로 배웅했습니다. 그러자 분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러자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거실은 이미 아이들이 어지럽힌 상태였지만 이것만 치우면 이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치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다고 연을 끊을 딸이 아닌 것은 알았습니다. 또다시 무작정 찾아올 수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약속도 없이 찾아오는 딸을 집 안으로 들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 달 뒤에 딸은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오겠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명절까지 2달 남았어. 그때까진 엄마도 엄마 생활하면서 쉴 거야. 아, 애들 보면서 엄마 생활하면 되잖아. 너도 애들 보면서 너 할 거 해. 그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매정하다고 해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만 키워주다가 늙어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딸이나 손주들과 1년에 좀 덜 봐도 죽지 않으니 상관없다 싶었습니다. 강 씨는 그 뒤로 딸이 아무리 연락해도 스스로의 스케줄이 우선이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난 뒤에는 그래도 한 번씩 얼굴을 보긴 했지만 밖에서 간단히 밥만 먹고 헤어지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딸이 연락해 오는 게 힘들지 않았죠. 그러면 노숙자한테 꼬박꼬박 존대하는 사람도 있나? 그만합시다. 이 은행 다시는 안 올 테니까. 그리고 나 자식벌에게 이런 말 들을 짓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벌? 당신 같은 사람이 자식은 있기나 해? 이 동네에서 구걸하지 말고 옆 동네 가보세요. 여기 당신 같은 사람들이 올만한 곳 아니니까. 아가씨, 힘없고 초라한 노인이라고 이렇게 안 보이는 데서 화풀이하고 욕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예의라는 게 있어야지. 예의? 당신 같은 사람한테 차릴 예의 없어. 나이를 어디로 처먹었는지 몰라도 설교하지 마세요. 예?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심영석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과 예비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심 씨의 인생은 지난 몇 년 동안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가족을 잃고 정신을 제대로 붙들고 있을 수가 없었죠. 사는 게 아니었고, 먹고 자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색은 초라해졌고, 남들이 보기엔 사장님이라고 볼 수 없는 꼴이 되었죠. 그런 후줄근한 차림새를 보고 무시하는 사람들은 종종 있었고, 심 씨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소한 것에 반응할 심적 여력이 없었죠. 그런데 이런 식의 아기를 가지고 대하는 사람에겐 심 씨도 도리가 없었습니다. 어찌된 인연인지 자꾸만 마주치던 젊은 아가씨를 의외의 장소에서 만날 줄은 심 씨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참 얄궂은 인연이었습니다. 아니, 악연이었죠. 심 씨는 회사의 사장님이었습니다. 부모님 때부터 하던 사업을 젊었을 적에 물려받았고, 결혼한 뒤로는 더욱 커져서 이제는 수많은 직원들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욱 피게 된 경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들도 풍족하게 키울 수 있었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모두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결혼 참 잘한 것 같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당신 덕에 사모님 소리 듣고 살고 내 새끼들 다 잘 되고 나처럼 행복한 인생은 없을 거야. 뜬금없는 아내의 말에 심 씨는 어리둥절하면서도 웃음이 났습니다. 심 씨도 자주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일은 잘 풀리고 있고 집안도 화목하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심 씨는 걱정할 것이 없을 거라고들 말했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아빠, 생신 축하해요. 장인어른 생신 축하드립니다. 심 씨의 환갑에 다 같이 식사를 하기 위해 모인 가족들. 딸과 같은 변호사인 사위와 손자, 아들까지 모두 한자리에 있으니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기분이었습니다. 준수 너도 결혼 얼른 해야지. 딸이 말하자 아들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있어야 결혼하지. 누군 안 하고 싶나? 아들은 무릎 위에 조카를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결혼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 만나는 사람 생기면 꼭 바로 소개시켜줘야 한다. 알겠어. 웃고 떠드는 가족들을 바라보는 심 씨의 눈빛이 무척 따스했습니다. 앞으로 아들이 결혼하고 가족들이 늘어도 이런 행복이 지속되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심 씨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 씨의 환갑이 지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준이야, 지유라. 희미한 목소리로 심 씨의 딸과 손자의 이름을 부르며 털썩 무릎을 꿇은 사위. 그리고 사위의 눈이 향한 곳을 심 씨는 차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준이야, 내가 데리러 가기만 했어도. 사위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병원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심 씨는 말없이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심 씨의 아내는 비명을 내뱉고는 그대로 실신해버렸습니다.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려던 심 씨의 딸과 손자를 우회전을 하던 덤프트럭이 그대로 덮쳐버린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손 쓸 틈도 없이 심 씨는 한 번에 딸과 손자를 잃어야 했습니다. 사위도 울고 사돈도 울고 아내도 울고 아들도 울고 나도 울고 울다 지쳐 쓰러져 그 눈물로 바다를 이룰 만큼 힘겹고 견디기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그렇게 가버릴 수가 있는지 심 씨도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감정이었습니다. 생사를 찢고 소금을 퍼부어도 이보다 아프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잠도 못 자고 밥을 넘기는 게
모래를 삼키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죽지 못해 살아있는다는 말을 몸소 체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에 비해 심 씨는 그나마 마음을 추스리려고 노력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그야말로 식음을 전폐해서 병원에 실려가기를 여러 번이었습니다. 이래서는 줄초상 치른다며 주변에서 우려 섞인 말들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심 씨도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아내를 보살펴야 했습니다. 꿈인지 생신지 사는지 죽은 건지도 구별이 안 가는 하루하루를 보냈고 거진 2년간은 가족 모두가 실성한 것처럼 살았습니다. 당신 뭐라도 먹어야지. 출근하려다 안방을 열어보자 아내는 여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안 먹어? 대꾸 없이 누워만 있는 아내를 착잡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일찍 퇴근할 테니까 같이 병원 다녀오자. 아내는 눈에 띄게 말라 있었습니다.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않고 도무지 움직이지를 않으니 건강은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딸이 떠난 지는 1년이 넘었죠. 심 씨는 마냥 회사를 내버려 둘 수 없기에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아내와 있는 시간을 늘리려고 애썼습니다. 아내와 함께 정신과 진료도 받으며 건강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했으니 한 사람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엄마 어떻게 해요? 아들이 까칠해진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들도 충격이 컸는데 심 씨처럼 아내 때문에 마음껏 내색도 못하고 속만 썩어 문드러져 갔습니다. 심 씨 가족은 함께 있어도 전처럼 웃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전보다는 밥도 좀 먹는 것 같아. 이러다가 엄마까지 잘못될까봐 무서워요. 무서운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데 말이 씨가 됐는지 아니면 진작에 병이 난 것인지 아내는 얼마 안 되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모두들 딸 일은 슬픔에 병이 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 씨도 그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에 병이 드니 그게 신체에도 나타난 것인 것 같았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모두에게 너무 가혹한 운명이었죠.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니 심 씨의 아내는 수술 후에도 얼른 회복하지를 못했습니다. 항암을 시작한 뒤로는 앙상해져서는 마주보고 있을 때마다 눈물을 애써 삼켜야 했습니다. 저 사실 만나는 사람 있는데 만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결혼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엄마 때문에라도 서두르고 싶어요. 하지만 아내 때문에 오히려 서두를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건강이 좋아지지 않아 아들의 여자친구를 소개받기로 한 날은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나중에는 병원에 누워있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딸을 보낸 지 2년이 됐을 때 아내는 딸을 따라갔습니다. 2년 사이에 딸과 손자 그리고 아내까지 보내야 했던 심 씨는 그날 이후로 정신줄을 놓고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회사 나가보셔야죠. 언제까지 이러고 계실 거예요? 아들에게는 미안했지만 무엇라 해도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심 씨는 모든 걸 내려놓았죠.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거의 폐인처럼 생활했습니다. 그나마 멀쩡한 꼴을 유지하던 심 씨는 전혀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머, 저거 심씨 아니야?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정도로 초췌한 몰골로 골목을 서성거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이렇게라도 찬바람을 쐬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아서 나왔는데 퍽 눈에 띄는 모양이었죠. 아유, 저래도 이해가 가지. 그러게나 말이야. 꼴이 저게 뭐야? 못 알아볼 뻔했어. 나라도 저럴 것 같아. 사람 참 좋았는데 말이야. 수근거리는 소리는 심 씨에게까지 와닿지 못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참으로 추레해 보였습니다.
수염은 언제부터 길렀는지 덥수룩했고 옷도 대충 주워 입고 맨발에 슬리퍼만 신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습기까지 했습니다. 예전의 깔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심씨가 지나가면 주변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러고도 용케 살아있다고 혀를 찼습니다. 심씨조차도 뭐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일주일 내내 집 밖으로 나가질 않았고 또 어느 날에는 하루 종일 집 밖에서 서성거렸습니다. 그래도 시간은 흘러갔고 살고 싶지 않아도 숨을 쉬는 한은 사라졌습니다. 그동안은 아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며 심씨를 보살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바빠져서 이렇게 자주 못 와요. 괜찮아. 알아서 챙겨 먹을게. 이런 거 안 사와도 돼. 아들이 일주일에 2번씩은 와서 심씨를 챙겼지만 언제까지고 아들에게 의존하며 살 수는 없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정신 차릴 거야. 늘상 하는 말이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얼른 가봐. 그리고 며칠 뒤 심씨는 집 근처 마트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한동안 못 올 것이라고 했기에 오랜만에 스스로 무언가를 싸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바쁜 아들을 부려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또한 같은 아픔을 가졌는데 마냥 기댈 수는 없었죠. 필요한 물건들을 카트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즉석 밥을 집으려고 손을 뻗다가 누군가와 손이 닿았습니다. 아이씨 뭐야? 질색하는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심씨의 손을 거칠게 쳐냈죠. 여자를 바라보자 벌레라도 본 듯 인상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표정에 떠오른 혐오감에 심씨가 말없이 보고 있자 양손을 털어내며 중얼거렸습니다. 재수없게 진짜. 심씨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심씨는 대꾸하지 않고 뒤를 돌았습니다. 손을 만지고 지랄이야. 웬 노숙자가. 노숙자라는 소리에 심씨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자 더러운 것을 만졌다는 듯 옷까지 털어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추레하게 다녔어도 이런 식으로 반응한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심씨는 자신의 차림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꼴이 깔끔하지는 않아도 노숙자 소리를 들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자를 피해 물건을 고르고 계산대 앞에 섰는데 또다시 그 여자와 마주쳤습니다. 그러자 멀찌감치 떨어져 서서는 짝다리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심씨는 주머니에서 지폐를 몇 장 꺼냈습니다. 카드를 어디에 둔지 몰라 집에 있던 현금을 조금 챙겨왔는데 그걸 보더니 피식하고 웃는 소리가 났죠. 심씨는 그 소리를 못 들은 척했습니다. 그런 반응에 대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발걸음을 옮겼죠. 하지만 보름이 지나서 다시 갔던 마트에서 여자와 한 번 더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눈이 마주치고 보인 눈빛 때문에 그때 그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 이 마트로 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주칠 것 같았습니다. 원래는 혼자서 마트에 올 일이 없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장도 보고 밥도 해먹고 해야 하니 어쩔 수 없었죠. 장을 보는 동안 2번 스쳐 지났는데 그때마다 침이라도 뱉을 기색이었습니다. 심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트에서 보게 되는 것은 우연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심씨는 뜻밖의 장소에서 또다시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사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엔 안부를 주고 받았던 통화였는데 나중에는 사위의 흐느끼는 소리를 한참 듣고 있어야 했습니다.
심씨만큼이나 페인처럼 지내던 사위였습니다. 졸지 아내와 아들을 한 번에 잃었으니 말이죠. 종종 찾아오기도 하던 사위는 요즘 들어 바쁘게 일하며 지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이렇게 통화를 할 때면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심씨는 한참을 앉아서 생각을 했습니다. 슬픔에 빠져서 주변을 돌아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스스로 추스르는데 바빠서 사위가 어떻게 사는지는 미처 신경을 쓰지 못했죠. 심씨는 고심 끝에 몸을 일으켰습니다. 사위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었습니다. 비록 해줄 수 있는 것은 물질적인 것밖에 없었지만 사위가 좀 더 잘 살았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심씨는 근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사위도 먹고 살지 못할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나중에 인연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딸과 손자에게 갔어야 할 유산을 사위에게 일부라도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띵동 소리가 나고 은행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번호표를 뽑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마침 바쁜 시간이라 30분 이상 기다린 듯 했습니다. 그리고 심씨의 차례가 되어 창구 앞에 앉았을 때 심씨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로는 무엇을 봐도 놀라지 않고 웃기지도 화를 낼 일도 없었는데 오랜만에 눈이 크게 뜨여졌습니다. 마주보고 있는 여자가 무척 낯이 익었습니다. 그리고 심씨를 본 여자도 마찬가지로 놀라 보였습니다. 대번 얼굴이 구겨지는 여자를 보고 심씨도 머뭇거리게 되었습니다. 입금을 좀 하려고 왔는데요. 카드나 통장 있으세요? 똥이라도 씹은 듯한 표정으로 여자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신분증은 있는데. 심씨가 주머니에 챙겨온 신분증을 주섬주섬 꺼내려는데 여자가 책상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저기요, 아저씨. 카드도 없이 은행은 뭐하러 오셨어요? 아, 입금하러요. 입금은 돈이 있어야 하는 거고요. 시비라도 거는 듯한 말투에 심씨도 주머니에 넣었던 손을 꺼냈습니다. 보자 하니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러는지 몰랐습니다. 마트에서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기에 소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아 무시했지만 고객으로 온 은행에서까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자가 심씨를 위아래로 천천히 흘겼습니다. 그래서 심씨도 그 눈짓을 따라 스스로의 차림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행색이 좋지 않다는 건 심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타인에게 욕을 먹을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씨는 전혀 피해를 준 것이 없으니 말이죠. 거지 같은 노인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에어컨 바람 쐬려고 온 거면 다른 데 가보세요. 여자는 주위 눈치를 보며 심씨만 들리도록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걸 다 떠나서 인생을 살면서 이토록 악의적인 시선과 언어폭력은 처음 겪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심씨가 정말로 노숙자였어도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면전에다 할 말들은 아니었습니다. 1,000원을 보내든 100만 원을 보내든 일처리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참나. 100만 원은 있으세요? 저 진짜 바쁘거든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나가세요. 심씨가 돈을 얼마나 보낼 줄 알고 이런 소리를 하는지 몰랐습니다. 심씨는 한마디 하려다가 말을 도로 삼켰습니다. 사람들도 많은 데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아하니 대화가 통할 만한 상대도 아닌 것 같았죠. 한숨을 푹 쉬고는 심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다린 시간이 아깝긴 하지만 은행이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신 오지 말자 생각했습니다. 심란한 마음에 문을 열고 나오고 몇 분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선 집으로 돌아가려고 발걸음을 뗐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자 보자 하니까 이 노숙자가 그 소리의 뒤를 바라보자 여자가 있었습니다. 지금 나한테 하는 말입니까? 기가 차서 묻자 여자는 심씨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야. 어느새 말은 반토막으로 짧아져 있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바라보고 있자 여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 끝으로 심씨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다시 눈에 띄면 진짜 경찰 부를 테니까 얼쩡대지 마. 언제 봤다고 이런 막말을 합니까? 경찰은 또 왜 부르고요? 그러면 노숙자한테 꼬박꼬박 존대하는 사람도 있나? 당신 같은 사람은 사회 악이니까. 치우려면 경찰을 불러야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심씨에게 화풀이를 하고 싶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집에 가는 사람을 붙잡고 이런 말을 할 리가 없지 않나 싶었죠. 그런데 또 마트에서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면 원래 성품이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만합시다. 이 은행 다시는 안 올 테니까. 그리고 나 자식벌에게 이런 말 들을 짓 하지 않았습니다. 심씨가 어깨를 찌르는 휴대폰을 한 손으로 치워내며 대꾸했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질색을 했죠. 어딜 만져? 더럽게. 먼저 휴대폰을 몸에 갖다 댄 것은 본인임을 잊은 듯 했습니다. 자식벌? 당신 같은 사람이 자식은 있기나 해. 여자는 비웃으며 말하더니 한마디 더 보탰습니다. 아, 보아하니 알겠네. 내가 자식이어도 버리고 떠나지. 그러면서 쯧쯧하며 혀를 찼습니다. 돈이 없으면 부모 대접도 못 받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심씨는 도대체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먼저 간 딸보다도 훨씬 어려 보이는 젊은 여자에게 욕을 먹나 싶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구걸하지 말고 옆 동네 가보세요. 여기 당신 같은 사람들이 올만한 곳 아니니까. 20년 넘게 산 동네였는데 자신이 올만한 곳이 아니라는 소리에 실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촌에서 살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심씨의 차림새를 보고는 지레짐작한 듯 했습니다. 사람이 겉모습이 중요하다는 건 심씨도 알고 있었지만 그걸로 함부로 대하는 걸 직접 겪어보니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가씨, 힘없고 초라한 노인이라고. 이렇게 안 보이는 데서 화풀이하고 욕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예의라는 게 있어야지. 예의. 당신 같은 사람한테 차릴 예의 없어. 나이를 어디로 처먹었는지 몰라도 설교하지 마세요. 예? 고운 목소리로 하는 말의 내용은 꼭 건달과도 같았습니다. 그 말에 심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그냥 정신이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밖에서 신랑이 하고 있는 것조차도 기력이 빠지는 듯 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불쾌감이었습니다. 친구들 많은 서울역으로 가보시던가. 이만합시다. 심씨는 다시 여자에게 등을 보였습니다. 여자는 그것에 그치지 않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만큼의 욕설을 뱉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은 마주칠 일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마트도 은행도 다른 데로 가면 그만이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기는 하늘의 별 따기일 테니 말이죠.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괜찮다니까 왜 또 왔어? 드릴 말씀도 있고요. 뭐? 식사하면서요. 심씨는 아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아들은 심씨를 보고는 내심 안심을 한 것 같았습니다. 심씨의 표정을 살피더니 아들이 용건을 꺼냈습니다. 저 결혼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말에 심씨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했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경황이 없어서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좀 만나봐 주셨으면 해요. 어느새 젓가락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말하는 아들을 보고는 심씨는 침음을 삼켜야 했습니다. 슬픔에 빠져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심씨에겐 남은 자식이 있었는데 말이죠. 결혼도 하고 애들도 낳고 그렇게 살면 저도 아버지도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결혼하겠다고 한 건 아니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아들의 말을 들으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 심정 알아요. 저도 똑같아요. 심씨와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마음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씨는 이제는 나아갈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산이 밖에서 안 좋은 일도 생기고 안에선 아들에게 불필요한 걱정까지 안기게 되니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돌아간 뒤 다음 날 심씨는 모처럼 수염도 밀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목욕탕에도 다녀오고 머리도 깔끔하게 잘랐죠. 거울을 보니 수척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멀끔해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했지만 어찌되었건 굴러가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이제 다시 살아볼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러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건 아내도 딸도 원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따가 거기서 봬요. 아들에게 여자친구를 소개받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아니, 곧 결혼할 사인이 며느리가 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었죠. 어쩐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갈 때보다도 잘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약속 장소에서 만난 아들은 그런 심씨를 보고는 놀란 눈치였습니다. 아버지, 꼭 옛날 같네요. 그래, 앞으로 너 걱정하는 일 없을 거다. 네 누나랑 엄마 그렇게 보내고 내 인생도 끝난 것 같았는데 미안하다. 아들이 울컥한 듯 심씨의 손을 꽉 잡았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곧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심씨와 아들은 마음을 추스르며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심씨는 그대로 굳고 말았죠. 어? 여자는 인사를 하며 들어오다가 말고 눈썹을 살짝 찡그리며 심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몇 초 뒤에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왜 그래? 여자의 반응에 아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야. 아니, 안녕하세요. 저는 김진아라고 합니다. 말을 더듬으며 겨우 인사를 마친 여자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진아가 긴장 많이 했나 봐요. 그런데 심씨는 알았습니다. 긴장 때문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여자는 곧 실신이라도 할 것처럼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여기서 뭐라도 먹었다가는 곧바로 화장실로 뛰어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자기 아버님이시지? 당연하지. 아버지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온 거잖아. 회사 운영하신다고. 아, 맞아. 좀 쉬시다가. 사장님? 다급하게 묻는 여자의 질문에 대답해 주다가 아들이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자 얼른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많은 표정이었지만 심씨는 말없이 식사만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도 무언가 이상한 기류를 느낀 듯 했습니다. 혹시나 자신의 여자친구를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게 아닌가 걱정하는 듯 보였죠. 얌전히 앉아 있으니 여자는 얼마 전에 봤던 악귀 같은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렇게 표독스러운 말을 뱉어내던 사람과 동일인이 맞나 싶어서 웃음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자가 내 아들 옆에서 자신의 며느리가 된다고 생각하니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입맛에 안 맞으세요? 아들이 심씨의 눈치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니, 맛있다. 이것도 좀 드셔보세요. 갑자기 여자가 살갑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제서야 정신을 차린 듯 보였습니다. 뒤늦게 무언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심씨가 접시를 받으며 손끝이 스쳤습니다. 여자가 움찔했고 심씨는 그걸 보고는 여상스럽게 말했습니다. 손 깨끗하게 씻었어요. 더러운 거 안 묻었고. 네? 저는 그게 아니라. 왜요? 노숙자랑 손 닿으니까 찝찝해요. 그럼 어서 손 씻고 와요. 그러자 아들이 더 당황스러운 듯 보였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노숙자. 네? 노숙자요? 얼마 전에 내가 은행에 갔다가 그런 소리를 들었지 뭐냐. 더러우니까 얼씬도 하지 말고 서울역에나 가보라고 말이야. 네? 대체 누가요? 가만히 두셨어요? 심씨의 말에 아들이 무척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저기, 뭐 좀 더 주문할까? 말을 돌리고 싶은 모양이었지만 아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어느 은행인데요? 손님이요? 아니면 직원이요? 내일 제가 찾아갈게요. 고소해버려야죠. 뭘 찾아가기까지 해? 아니, 그러면 그런 소리 듣고 가만히 있어요? 분개하는 아들에게 심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찾아갈 곳 없이 가까이에 있으니까 하는 말이지. 가까이요. 아들은 심씨의 눈동자가 향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자 떨고 있는 여자가 보였죠. 그리고 은행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자 벼락이라도 맞은 듯 펄쩍 뛰었습니다. 지나가요. 아가씨, 나이를 어디로 처먹었는지도 모르는 돈 없는 노인네라서 있던 자식도 떠날 거라고 그랬죠. 그 자식이 이 앞에 있네요. 그 말을 하고 심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 아들이 여자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표정에 모든 게 드러나니 굳이 묻고 말고 할 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미안하지만 내가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나도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 그러고는 자리를 뜨는 심씨를 아무도 붙잡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들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됐다. 네가 그런 것도 아니고. 저희 결혼 다시 생각해보기로 했어요. 마음 한구석은 불편했습니다. 아픔을 딛고 결혼을 하겠다는 아들을 자신이 회방이라도 놓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아도 그런 여자랑 결혼하도록 둘 수 있는 부모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심씨는 아들이 행복하기를 진심을 다해 빌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길 바랐죠. 그래서 어제의 일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어리석어서 사람을 제대로 못 봤어요. 다행히도 아들은 그래도 꼭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심씨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 듯 했습니다. 그리고 열흘쯤 뒤에 동네에서 여자를 마주쳤습니다. 저기, 아버님. 이 동네 사세요? 이렇게 자주 마주치라고 해도 못 마주칠 것 같은데 신기했습니다. 아니요, 그건 아니고. 아버님 기다렸어요. 날 왜요? 죄송했어요. 제가 오해를 해서요. 오해라는 한 단어로 그 많은 모진 말들을 해명했습니다. 글쎄요. 나는 오히려 서로 오해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준수 아빠로서 만난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난 거잖아요.
이렇게 투명한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마음을 되돌려 주세요. 되돌리고 말고 할 것도 없죠. 결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서 여자를 지나쳐 갔습니다. 뒤에선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찾아올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심 씨는 그대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력을 다해 일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게 아내를, 딸을 위한 삶이라고 생각했죠. 당신 말대로 혼자라도 갈게. 뭐? 말이 돼? 진짜 당신은 왜 내 속도 모르고 또 그 타령이야? 당신 원하는 대로만 어떻게 살아? 내가 뭘 내 마음대로 산다고 그러는 거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어떻게 혼자 살아? 헛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 이상한데 돈 쓸 생각하지 말고 더 벌 생각을 해 차라리. 나도 이제 차라리 혼자서 조용히 지내고 싶다. 당신도 지겹고 애들도 지겨워 죽겠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8세 전윤철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전 씨의 노후 인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자는 나이가 들면 혼자서는 살 수 없다고들 하죠. 당장 전 씨의 아내만 하더라도 전 씨가 꿈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렇게 대꾸했습니다. 혼자서는 아마 한 달도 살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허튼 소리 하지 말라며 핀잔을 줬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식들 시집 장가 보낼 때까지는 가장 노릇을 하느라 얽매여 있는 몸이었지만 곧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자 이제는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사이 좋다가도 어쩔 땐 물어뜯을 듯 싸워대고 또 어쩔 땐 죽고 못 살며 정신없이 사는 삶이 전 씨는 지긋지긋했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지지고 볶고 사는 게 좋다고 했지만 전 씨는 이제 좀 조용히 한적한 곳에서 번뇌 없이 걱정 없이 살고 싶었습니다. 늘 생각만 해오던 일이었는데 아내 때문에 그리고 자식들 때문에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늙어선 가족이 좋다지만 그 가족들이 전 씨를 괴롭게 한다면 이제 남은 인생은 차라리 혼자 살고 싶었죠. 전 씨는 자식이 둘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전 씨 모두 이제 60대였고 곧 70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참 빨랐습니다. 이제는 살아온 날보다 남은 나날이 훨씬 짧다는 것이 점점 실감이 났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문득 씁쓸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30년 동안 운영해오던 식당이 돈벌이가 꽤 되어 노후의 돈 때문에 서름당하거나 비참할 일은 없으니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놈이 또 손주 돌잔치 한다고 청첩장을 주더라니까. 나는 손주가 하나인데 그놈은 벌써 몇 번째인지 몰라. 아, 그럼 너도 5만 원만 줘. 5만 원씩 5번만 줘도 얼마야 그게? 나는 딱 10만 원 받았다. 아주 양심 없는 놈이야 그거. 전 씨는 지인의 장례식에 와 있었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주변이 시끌시끌했습니다. 누구도 애도를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들 적든 많든 돈 얘기뿐이었죠. 그 와중에 취해서 큰 소리를 치는 목소리들에 파묻혀 전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혼식, 장례식 등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늘상 있는 일이었습니다. 서로 의무감의 행사에 참석하고
뒤에선 험담을 하는 이런 인간관계가 과연 의미가 있나 싶었습니다. 윤철이 너는 먹고 살만하지? 그렇지 뭐. 혹시 한 500만 빌려줄 수 있나? 지인을 만나면 종종 듣는 질문이었습니다. 늘상 거절을 했지만 그런 상황조차 전 씨를 불편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그런 외부 인간관계보다 전 씨를 더 괴롭게 하는 건 다름 아닌 가족들이었습니다. 전 씨는 8시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왔어? 집안이 시끌시끌했습니다. 들어가 보니 전 씨의 딸과 손주들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거실은 이미 난장판이었죠. 수경이 너는 왜 왔어? 오늘 오기로 했었나? 아니, 그건 아니고 주말에 애 아빠랑 할 일이 좀 있어서. 맡기고 가게. 주말 내내? 일요일에 데리러 다시 올 거야. 좀 부탁해요. 그래. 전 씨가 외투를 벗고 싱크대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고는 놀고 있는 손주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 손녀딸 하래비가 한번 안아보자. 3살짜리 손녀는 좋다고 팔을 벌렸습니다. 그런데 전 씨의 팔을 황급히 쳐내는 손이 있었습니다. 아, 아빠. 씻고 만져. 딸이었습니다. 오만상을 찡그리고는 전 씨를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밖에서 담배 폈을 거 아니야. 한참 됐어. 손도 씻었고. 그래도 싫어. 샤워하고 와. 그리고 애들 얼굴에 절대 볼 비비지 마. 알겠지? 아직 손녀딸 손 한 번 잡지 않았는데도 딸이 질색을 했습니다. 어찌나 희번득하게 쳐다보며 눈치를 주던지 전 씨는 곧장 욕실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씻고 나오자 딸은 이미 돌아간 뒤였습니다. 전 씨도 손주들이 예뻤습니다. 하지만 주말 내내 어린 아이들에게 시달리니 딸이 다시 아이들을 데리러 왔을 때는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오히려 신이 난 상태였습니다. 나는 손주들이랑 같이 사는 게 꿈이야. 뭐? 이렇게 자주 보면 되지. 그래도 너무 예쁘잖아. 애 봐주고 살림해주면서 살고 싶은데. 수경이네랑 살고 싶다고? 아니, 수경이는 김서방 때문에 불편하지. 우성이 결혼하면 같이 살자고 해볼까? 둘째인 아들이 곧 결혼을 할 예정이었는데 아내는 아들 며느리와 같이 살고 싶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런 생각 마라. 어떻게 같이 살아? 서로 불편하게. 뭐가 불편해? 서로 좋지. 나는 애들이랑 같이 살아서 좋고, 아들 며느리는 나중에 내가 애기 키워주면 좋은 거 아니야? 반면 전 씨는 말년엔 둘이서 좀 한적한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었습니다. 나는 한 일 2년만 더 일하고 어디든 시골로 가고 싶어. 또 그 소리야? 진심은 아니지? 계속 말했잖아. 나는 싫어. 도시가 살기 좋지. 무슨 시골이야? 나이 들면 병원이랑 가까이 살아야 해. 요즘 시골이라고 병원이 없어? 차 타고 나가면 다 있지. TV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좀 살고 싶다. 자연인 그거? 그게 말이 돼? 그거 다 사기 아니야?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는 게 중요하지.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나는 싫으니까 당신이나 그렇게 사세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아나? 땅도 사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돈이 썩어나는 줄 알아? 그 돈 있으면 차라리 나이 먹은 마누라 호강시켜줄 생각이나 하세요. 빈정거리듯 말하는 아내. 꿈 같은 소린 그만하고 우성이랑 통화 좀 해봐. 우성이는 왜? 몰라? 집 문제 때문에 당신이랑 얘기해야겠다던데. 집 문제? 아, 결혼하면 집은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당신이 수경이랑 똑같이 지원해준다고 그랬다니까? 직접 통화해 보겠다고 하던데. 전화 안 왔지? 안 왔어. 당신이 좀 해봐. 아들의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딸이 결혼할 때 신혼집을 구매하는데 돈을 보태주었는데 당연히 둘째도 똑같이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처음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이미 이야기가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게 부족하다며 난리였습니다. 저는 아들이잖아요. 그렇다고 어떻게 더 줘? 그럼 네 누나가 뭐라고 하겠어? 비밀로 하면 되죠. 세상에 비밀이 어딨냐. 그리고 그 정도면 보태서 작은 아파트 정도는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작은 아파트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면서 결혼하면서 집 한 채는 해가고 싶다고 사정했죠. 골치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그 정도 지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코 서운할 만한 금액은 아니었죠. 하지만 아들이 결혼할 때는 아내가 전 씨 몰래 1억을 더 줬다가 큰 사달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은 전부 전 씨가 들어야 했습니다. 한동안 딸은 전 씨 부부와 연락을 끊었고 그 마음을 돌리느라 이번엔 딸에게 또다시 1억을 써야 했습니다. 이 나이까지도 계속 출근하며 노후를 위해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걸 또 자식에게 쏟아부어야 하니 어처구니가 없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성화에 어쩔 수가 없었죠. 뭐가 어때? 우리 애들인데. 나중에 애들한테 같이 살자고 하면 되지 뭐. 아내는 태평하게 말했습니다. 전 씨는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 뿐이었죠. 그래도 돈으로 자식과의 사이를 회복한 아내는 만족한 듯 보였습니다. 한동안은 탈 없이 잘 지냈습니다. 전 씨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온 어느 날이었습니다. 또 그거 보게? 앉아서 놀지 말고 변기나 좀 뚫어봐. 변기가 왜? 아침에 막혔는데 못 뚫겠어. 그걸 나보고 뚫으라고. 뭐 어때? 사람을 부르지 차라리. 지친 몸을 이끌고 전 씨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욕실에 주저앉아 한참을 변기와 씨름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자 지나가며 아내가 한마디씩 했죠. 남자가 돼가지고 에라이 그것도 하나 못 고쳐? 아, 가만히 있어봐. 그러니까 사람 부르라고 했잖아. 무슨 사람이야? 일꾼이 집에 있는데? 아내의 말은 농담처럼 들리지만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시도 때도 없이 전 씨를 찾았습니다. 가게에 있을 때도 전화해서 모임에 데려다 달라, 데리러 와라. 전 씨가 아무리 바빠도 상관이 없었죠. 그리고 한참을 화장실에서 고군분투한 끝에 흠뻑 젖어 나온 전 씨는 베란다에 나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여기 있던 화분들 어쨌어? 아, 그거. 친구들 줬어. 오늘 집에서 모임했는데 내가 가져가라 그랬어. 뭐? 그걸 왜 가져가라고 해? 내가 치우라고 몇 번 말했잖아. 자꾸 흙 떨어지고 벌레 꼬이고 싫다니까. 아내가 짜증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그걸 말도 없이 없애버리는 법이 어딨어? 남의 걸. 여기 있지. 내 집에 있는 물건이니까 내가 법이야. 남의 거는 뭐가 남의 거야. 아내는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며 누워서 TV를 보았습니다. 전 씨는 수십 년 동안 아내가 자신을 운전기사로 쓰든 변기 수리공으로 쓰든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나 자신을 존중해주지 않나 싶었죠. 전 씨는 허탈하게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나마 있던 취미가 화분을 가꾸는 것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화단이 있었으면 했지만 아파트의 산이 그것까지 바랄 수는 없었죠.
그래서 정성껏 가꾼 화분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내가 말도 없이 하루아침에 처분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늘상 마음에 안 들어 하더니 아마 벼르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내가 뭐 나가서 술을 마시는 취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 좀 키우겠다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아직도 그 얘기야? 싫다니까 그러네. 지저분하잖아. 집 놓을 곳도 없는데. 저기에다가 선반 짜서 정리할 거야? 그러더니 며칠 뒤에 철제 선반에 냄비나 팬 같은 것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지저분해서 화분을 치웠다더니 이 편이 보기에 더 지저분해 보이는 건 모르는 모양이었습니다. 전 씨는 한동안 아내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라도 화가 났다는 걸 알리고 싶었지만 아내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란 존재가 도대체 무엇인가 싶었습니다. 다들 이렇게 사나 싶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자식들 결혼도 시키고 노후 준비까지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돈을 벌고 있으니 노후에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을 정도는 되었죠. 하지만 현재 전 씨에게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아내의 휴대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성을 높이는 아들 때문에 의아해서 쳐다보고 있는데 아내가 변명하듯이 말했습니다. 수박이 하도 맛있길래 보낸 거야. 너도 맛보라고. 뭐? 한 통만 보내기 뭐해서 2통 보내줬더니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너희 싸운 게 왜 내 탓이야? 이거 웃기는 애네. 서연이 바꿔봐. 아내가 며느리를 바꾸라며 아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 왜 그래? 옆에서 전 씨가 물어보았자 아내는 씩씩대기 바빴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너도 그러는 거 아니야. 어떻게 나한테 전화해서 그런 말을 하니? 너 생각해서 그런 건데 말이야. 뭐? 이게 결혼하면 다 남이라더니 옛말 틀린 거 하나도 없다? 뭐야? 얼른 서연이 바꾸라니까? 안 바꿔? 그럼 찾아간다. 아내는 몇 분 더 아들이랑 전화로 실랑이를 하더니 끊었습니다. 아, 왜 그러는데? 아니 진짜 어이가 없어서. 지난번에 내가 아는 사람 통해서 수박을 샀거든. 당신 그저께 먹은 거 있지? 그래. 그거 맛있어가지고 내가 우성이네도 보내줬단 말이야. 그런데 서연이랑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을 했다고 나한테 난리잖아. 부부싸움을 왜 해? 아니 냉장고에 넣을 데도 없는데 말없이 수박을 보내면 어떻게 하냐고 말이야. 그 말에 전 씨는 한숨을 쉬었고 아내는 말을 하면서도 화가 나는 듯 했습니다. 전 씨가 보았을 때는 얘기도 안 하고 보낸 아내의 탓도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그것 때문에 싸웠다고 제 엄마한테 전화한 아들은 더 잘못을 했고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어디가? 어디 가긴. 죽어도 서연이 안 바꾼다니까 내가 찾아가야지. 아가서 뭐하게? 며느리 잡게? 잡게 생기면 잡아야지. 완전 나쁜 것들 아냐. 지들 집 살 때 그 난리를 피우면서 돈도 보태줬더니 말이야. 아주 배은망덕한 것들이야. 가지 말어. 화 가라앉히고 나중에 전화로 얘기해. 그렇다고 집까지 쫓아가는 시엄마가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아내는 말리는 전 씨를 뿌리치고는 기어이 아들네에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돌아온 아내는 전 씨에게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아들을 흉보고 아내를 흉보고 결국엔 그게 전 씨의 탓이 되었죠. 그러게 내가 서연이 마음에 안 든다고 했잖아. 괜히 당신이 결혼시키라 그래서. 아, 그래서 결혼을 시키지 말았어야 한다는 거야?
왜 얘기가 그렇게까지 가? 그리고 당신이 오냐 오냐 하니까 걔가 시부모 무서운 줄을 모르고 그러는 거잖아. 전시 탓만하는 아내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자 아들에게서 전화를 받았죠. 아빠, 엄마 안 말리고 뭐 하신 거예요? 말렸어. 근데 여기까지 오시게 하면 어떡해요? 엄마한테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하세요. 네? 아니, 왜 그걸 못 막아서, 왜 다들 전씨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들이 다시 찾아오고 아내는 울고 불고 하고 진짜 아들 이혼하는 꼴 보고 싶으세요? 우성이 너 그만하지 못해? 이게 엄마한테 쫓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뭐? 이혼? 그래. 해라. 그리고 나서 며느리와 통화하고 화내고 싸우고 무척 혼란스러운 주말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그렇게 화내던 것도 잊었는지 금세 딸과 나들이를 가기로 했다며 외출했습니다. 당신도 갈래? 아니야. 전 씨는 집에서 혼자 조용히 쉬고 싶었습니다. 기력도 없었고 아내와 딸이 모이면 며느리 욕을 하느라 바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운전기사 노릇을 하면서 거기에 끼고 싶지도 않았죠. 아내가 떠나고 고요한 집에 혼자 남자, 이제서야 평화가 찾아온 듯 했습니다. 소파에 누워 TV를 보니 마음의 안정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모든 걸 잊고 그곳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았죠. 그리고 얼마 뒤 명절이 되었을 때는 가시방석에 앉은 듯 했습니다. 표면적으로 아들과 아내는 화해를 했지만 며느리와 아내 사이엔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저희 가볼게요. 뭐? 왜 벌써 가? 더 있다가 가? 명절 당일 오전에 아침을 먹고 일어나려던 아들을 아내가 막았습니다. 처가에도 가봐야죠. 지금 수경이 출발했대. 조금만 기다리면 만날 수 있어. 너희 만나는 건 오랜만이잖아. 보고 가. 여보, 애들도 가봐야 할 거 아니야. 지금 출발해야지 오후에 도착하겠다. 아니, 1시간만 더 있다가 가는 게 그렇게 어려워? 어제부터 있었으면 됐지. 뭘 붙잡아. 얼른 가봐라. 당신은 왜 애들 앞에서 날 무시하는 거야? 내가 언제 무시했다고 그래. 지금 그렇잖아. 또다시 아내의 목소리가 커지려고 하자 며느리가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1시간 있다가 갈게요. 정말 머리가 지끈지끈 울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딸이 도착하자 이번에는 점심을 먹고 가라며 떼쓰는 아내. 며느리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고 아들도 제 누나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니 또 이번엔 아들과 딸이 서로 언성을 높였죠. 그래서 전 씨가 얼른 아들 며느리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또 딸과 합세해서 전 씨를 몰아붙였습니다. 그거 점심 좀 먹고 가는 게 어때서? 그치? 네 아빠가 이렇다. 가족끼리 다 모이기가 쉬워. 수경이도 시집에서 보내줬으니까 이 시간에 우리 집 와 있는 거 아니야. 며느리 마음도 좀 생각을 해줘야지. 어째서 여자들이 더 한지 몰랐습니다. 내가 이참에 버릇을 고쳐놓으려고 한 건데 그걸 왜 몰라? 지겹다, 지겨워. 전 씨가 중얼거리는 소리에 아내가 도끼 눈을 떴습니다. 그러고는 명절 내내 사람을 들들 볶았습니다. 손주들 뛰어다니고 아내는 화만 내고 딸은 콩고물 떨어지는 것 없나 살피는 그런 명절. 정말 달갑지 않았습니다. 이번뿐만이 아니라 매번 모였다 하면 소리치고 싸우고 지지고 볶는 이런 명절은 없애버리고 싶었습니다. 차례도 지내지 않고 보고 싶은 자식은 따로 충분히 만날 수 있는 거리인데 왜 굳이 분란을 만드는지 몰랐습니다.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소파에 앉아 있는데 혼자 있는 시간이 그리웠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이 집에 찾아와도 반갑기보다는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또 무슨 일이 생길까 조마조마했죠. 여보, 이것 좀 봐봐. 전 씨가 휴대폰을 보다가 아내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야? 여기 땅이랑 집이 나왔는데 진짜 싸다. 이걸 뭐하러 봐? 나 식당 접으면 가고 싶다고 했잖아. 진지하게 좀 봐. 안 가기 싫다니까 그러네. 그럼 당신 말대로 혼자라도 갈게. 뭐? 말이 돼? 진짜 당신은 왜 내 속도 모르고 시골 타령이야? 당신 원하는 대로만 어떻게 살아? 아내는 무척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전 씨도 억울했습니다. 내가 뭘 내 마음대로 산다고 그러는 거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리고 그럴 돈이 어디 있어? 돈이 왜 없어? 전 씨가 보여준 휴대폰 페이지에는 무척 저렴한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골이라 땅과 집이 있어도 도시와는 비교도 안 될 금액이었습니다. 아내는 제대로 보지도 않고 고개만 저었습니다. 헛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 이상한데 돈 쓸 생각하지 말고 더 벌 생각을 해 차라리.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 딸과 함께 백화점을 다녀왔다며 자랑하는 아내를 전 씨는 무척 공허해진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60 중반이 넘은 나이의 아내에게 헛소리하지 말라는 소리나 듣는 삶의 회의감이 들었죠. 아내와의 대화는 점점 줄게 되었습니다. 부려먹을 대로 부려먹고는 뭐 하나 전 씨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70이 다 돼갈 때까지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렸으면 남은 인생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둘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전 씨의 머릿속이 복잡해졌고 그런 전 씨를 아내는 청승을 떤다며 타박했습니다. 그 와중에 딸은 자꾸만 아이들을 맡긴다고 와서 전 씨를 조용히 생각조차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내가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우성이네랑 합쳐서 넓은 데로 이사 갈까? 뭐? 갑자기 아들네와 합가를 하자는 아내를 당황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아니, 서연이도 임신도 했고 맞벌이 해야 하잖아. 사돈네도 멀리 사는데 나밖에 돌봐줄 사람이 더 있어? 우성이가 애기 봐달래? 아니, 말은 안 했는데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을까? 같이 사는 걸 당신 혼자 어떻게 결정해?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애들이랑 살 마음 없어. 왜? 같이 살면 좋지. 북적북적하게. 지금으로도 충분히 북적북적해. 진짜 한 번을 하자는 대로 안 하네. 내가 언제? 다 당신 하자는 대로 했지. 아무튼 내가 우성이한테 말해볼 테니까 당신도 그런 줄 알아. 안 합친다니까 그러네. 그리고 우성이도 서연이도 다 싫어할 텐데 왜 굳이 그런 말을 해서 싸우려고 그래? 같이 살자는 게 싸우자는 거야? 당신 웃기게 말한다. 당신이 합치기 싫으면 말어. 당신은 원룸 얻어서 살아 그러면 나는 이 집 팔고 애들이랑 넓은 집으로 이사 갈 테니까. 과연 아들네가 그렇게 할지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떠나서 전 씨도 기가 막히고 화가 났습니다. 원룸? 그럴 거 없어. 나도 시골 내려가 버릴 테니까. 뭐? 당신 혼자? 참나, 혼자 어떻게 살아 당신이? 어디 한번 혼자 밥 챙겨 먹고 해봐. 그러더니 혼자 화를 내고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한번 당해보라는 식으로 말하며 나갔지만 전 씨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나가봤자 가는 곳은 뻔했습니다.
곧장 딸내로 향했을 것이 분명했죠. 그리고 아내가 없는 며칠 동안 아내의 뜻과는 다르게 오히려 전 씨는 확신이 섰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동안 봐두었던 빈집을 사버렸습니다. 젊었을 때 2년가량 산 적이 있는 도시의 외곽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 시골집과 뒤로 산이 펼쳐진 땅이 700평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전 씨가 그리던 곳과 비슷했죠. 이제는 전 씨도 스스로를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돈도 벌 줄만 알지 쓸 줄은 몰랐는데 이 정도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아내고 자식이고 지긋지긋했습니다. 더 이상은 그런 혼란 속에서 정신을 갉아먹어가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 슬그머니 집으로 돌아온 아내에게 그 사실을 말하자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진짜 당신이 미쳤구나. 늙어서는 자식 보고 손주 보고 그런 재미로 사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시골 내려가서 뭐 하려고? 당신 좋아하는 풀떼기 심고 살려고? 그건 내가 알아서 살게. 당신도 우성이네 집으로 들어가든지 아기를 봐주든지 마음대로 해. 당신은 어차피 나랑 갈 것도 아니잖아. 미쳤어? 나는 그런 데서 못 살아. 그러니까 혼자 가겠다고. 잘났어, 정말? 당신 거기서 한 달도 못 버티고 나올걸? 알아서 해. 대신 나중에 다시 팔았을 때 손해봤네 어쨌네 하면 가만히 안 있어. 아내는 정말 어디 한번 해보자는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씨도 반년 뒤에 식당을 접고서 모든 걸 뒤로하고 귀촌을 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전 씨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전 씨가 한 달도 못 버틸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그 말과는 다르게 전 씨는 2년째 시골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뭘 먹어볼까나. 전 씨의 땅은 700평이지만 그 뒤로는 국유지인 임야가 붙어 있어서 산 전체가 전 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찾아오는 이도 없으니 한적하게 이런저런 풀도 뜯어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전 씨가 TV 프로그램에서 보았던 그런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래도 집은 멀쩡하고 빈털터리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내의 생각처럼 빈궁하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전 씨는 삶에 무척 만족했습니다. 이곳에서의 가장 큰 걱정이라고 한다면 하루 세끼 뭘 차려 먹을까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외에는 생각해야 할 것도 골치 아프게 하는 것도 없었죠. 집 주인은 한적했지만 스쿠터를 타고 조금 나가면 동네 마트도 있고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길은 조금 험해도 차도 충분히 다닐 만한 곳이었고 말이죠. 전 씨는 이곳에서 최소한의 집만 가지고 생활했습니다. 밥그릇도 하나, 국그릇도 하나, 수저도 한 세트, 접시 3개. 혼자 사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침대도 없이 이부자리를 폈다 접었다 하고 옛날 생각도 나서 좋았습니다. 아침에는 새 소리에 잠에서 깼고 저녁에는 해가 떨어지면 TV를 조금 보다가 스르르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시끄러운 차 소리도 아내의 목소리도 자식들의 말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늘상 아프던 머리가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된 지는 한참 되었습니다. 자식들과 아내는 가끔씩 연락이 왔습니다. 떨어져 있다 보니 어쩌다 안부를 묻는 정도였는데 그 정도가 전 씨는 딱 좋았습니다. 서로 별일 없구나 하고 전화를 끊으면 끝이었으니 말이죠. 더 이상은 아내나 자식들이 싸워도 전 씨의 탓을 할 수가 없게 되니 세상이 이렇게 조용하고 평온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2년 전 전 씨가 집을 떠나온 뒤로 아들네와 크게 마찰이 있었습니다. 합가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아내의 성질을 모시겨서 합가를 하긴 했지만 반년도 되지 못해서 아내는 아들네 집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딸을 그렇게 못 살게 구는지 지난번에는 딸에게서 전화가 왔었죠. 하지만 전 씨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기에 딸도 그냥 짧게 푸념만 하다가 전화를 끊고 말았습니다. 전 씨는 그쪽 사정이 어찌 되었건 간에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탈 없이 사는 게 전 씨의 마지막 소원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아내가 자주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혼자 이렇게 사는 거 너무 외로워. 요즘 따라 부쩍 외롭다는 말을 자주 하는 아내. 평소에는 아들네 간다 딸네 간다 하며 바빠서 연락도 잘 안 하더니 전화가 잦아졌죠. 그러니까 애들 말고 친구들이라도 만나. 다들 손주 본다고 바빠. 그걸 전 씨가 어떻게 해달라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슬쩍 말을 했습니다. 나 당신 있는 데 가서 살까? 거기 상추 뜯어먹고 뭐 그렇게 살면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 생각보다 잘 살고 있는 전 씨의 삶이 이제 와서 궁금해진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이 공간을 침해당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 여기서 혼자서 조용히 살고 싶어. 무슨 말이야? 나보고 오지 말란 말이야? 당신 병원도 가고 손주도 보고 살려면 거기 딱 붙어 있어. 너무한 거 아니야? 부부끼리 이래도 돼? 그러다가 당신 그 깡시골에서 혼자 쓸쓸하게 늙어가려고 그래? 쓸쓸한 건 당신 생각이고 난 너무 좋아. 확신에 찬 전 씨의 말에 아내도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각자 먹고 살 만큼은 있으니까 이대로 살자. 무슨 있으면 가끔 올라갈 테니까 당신은 절대 내려올 생각 말어. 그러자 아내는 기막혀 있습니다. 전 씨는 혹시라도 아내가 오겠다고 우길까 싶어서 얼른 전화를 끊었습니다. 와봤자 아내 성격에 며칠 버티지 못할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머리 아파지는 건 싫었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그 뒤로는 내려오겠다는 소리는 하지 않았죠. 전 씨는 좋아하는 꽃도 키우고 텃밭도 가꾸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5일장이 설 때는 가끔 읍내에 나들이도 가고 전 씨가 꿈꿨던 자연인의 평화로운 노후였습니다.